자, 이번 주 세계 주요국들이 일제히 금리를 결정하는 빅 위크가 시작이 됩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 영향으로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대부분은 동결 결정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 우세한데요. 자, 각국의 금리 정책의 방향성 그리고 이것이 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하게 분석합니다. 이정환 한양대 금융경제학부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 보면 미국의 연준 있고요. 또 일본의 일본중앙은행, 영국의 영란은행. 근데 이런 굵직굵직한 나라들이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통화정책 회의는 아니지만은요. 대출금리 관련한 또 이슈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3월 FOMC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목요일 날 이 재료가 들어오게 될 텐데 금리로만 보면 거의 동결 가능성이 90%가 훨씬 넘네요. 뭐 지금 죄송합니다. 네. 지금 시장 전망에 따르면은 98%가 네. 동결한다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네. 기준금리 동결에 대한 이야기가 확실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연준의 어떤 스탠스, 그러니까 어떤 입장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은데요. 네. 지금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관세 정책이 좀 불확실하다 보니까 이 불확실성 해소하기 전까지 금리를 내리거나 이렇게 변동시키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좀 부담감이 있다라는 입장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사실 이제 조금 2월 달은 조금 낮게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8%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결국은 인플레이션 목표 인플레이션보다 계속 높은 상태고, 특히 주거비 같은 것들이 아직 안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수준이 좀 높다라는 의견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기준금리를 낮추기는 좀 어려운 발언들이 어렵지 않나라는 외곽의 평가도 있고요. 파월 연준 의장 역시 이제 좀 의견을 얘기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는 서두를 것이 없다라는 우리가 이제 경제에 대해서 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나오고 있지만 우리는 서두를 것이 없다라는 발언을 함으로써 이번 달에 금리를 내리기는 좀 쉽지 않지 않나라는 의견 역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3월, 6월, 9월, 12월은 보통 경제 전망이 나오는 시점이기도 하거든요. 네. 경제 전망이 나온다는 것은 연준이 판단하는 관세 정책의 효과라든지 어떤 글로벌의 경제 변화 같은 것들이 미국의 경제 성장, 실업률 같은 것들, 그거 전국적으로 금리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런 결과를 좀 보고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 점도표라고 할 수 있는 경제 전망에 좀 관심이 많이 실리고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는 않겠다. 그런데 최근 또 보면 그렇다고 막 파월 의장이 매파적 발언도 못합니다. 그 이유가 자신이 영향력보다 훨씬 큰 영향력, 바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시장을 좀 다독이는 또 이런 지킴이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자, 교수님, 기자들 아마 이제 3월 달이기 때문에 3, 6, 9, 12는 이제 기자회견이 있을 텐데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많은 질문 쏟아질 것 같습니다. 과연 파월은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어떤 평가 내릴까요? 아예 그냥 침묵할까요? 아니면 뭐라고 말도 할까요? 하기는? 아무래도 이제 점도표가 바뀌게 되면은 네. 점도표가 바뀐 원인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고요. 최근 이제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 같은 것들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은행들이 글로벌 투자 은행들에서 예측하는 바로는 원래는 한 2.5%, 2.4%대 성장을 예측했는데 이것을 1.78% 후반으로 낮추고 있고, 아틀란타 연준의 어떤 흔히 말하는 빅데이터를 통한 GDP 분석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예측할 정도로 좀 현실적으로 GDP 같은 것들이 좀 전망치 낮아지고 있다. 그것들이 사실 점도표에 좀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점도표에 반영이 되면은 금리 정책 역시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 올해 금리가 2번 내려갈 것을 생각하고 있지만 3번 내려간다라고 조금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는 이런 양상이 되긴 하거든요. 이게 경기가 아무래도 빠르게 침체가 되면은 금리 낮출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 때문에 또 유지했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면서 좀 데이터를 보면서 설명을 해야 될 상황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GDP 경제 성장 전망치 낮췄는데 왜 어떻게 하자라면 금리 인하는 동일하게 유지하십니까라고 물어보면은 아무래도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커서 그렇다라고 좀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연준 역시 독립성이 보장이 된다라고는 하지만 정부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고, 특히나 연준에서 좀
지금도 혼란스러운데 추가적인 불확실성을 줄 얘기는 아마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자신들마저. 예, 그렇죠. 예,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 중심을 주고 좀 다독이는 입장이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경제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도표가 좀 바뀌게 된다고 하면은 그것에 대한 해석은 좀 내놔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다. 이렇게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애매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롬 파월 연준위원장이 지난주에 막 시장 무너지려고 하니까 미국 경제 견조하다고 본인이 말했단 말입니다. 그래 놓고선 이번 주 수요일에서 목요일 날 넘어갈 때 성장률을 낮춰버리면 본인이 한 말을 또 본인이 바꾸는 게 될 텐데요. 뭐 근데 이제 금리 정책을 통해서 예. 흔히 말해서 좀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이게 그 통화 정책이 열려 있기 때문에 네. 통화 정책이란 것들 통해서 경제 성장률을 뭐 낮아지는 것을 좀 올릴 수 있고 흔히 말해서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너무 지나치게 움직이거나 하는 것을 많은 변동성을 좀 줄이려는 이런 방향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그 양적 완화라는 것을 아까 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양적 완화 같은 것도 좀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이런 양상들을 보면서 결국 투자 자체가 좀 심하게 위축되지는 않을 것 같다. 특히 이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4월 2일 이후에는 관세에 대해서 고정적으로 가겠다. 확실성이 나오죠. 확실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반영해서 적절하게 아마 대응을 하지 않을까라고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많은 뭐 시중은행이라든지 뭐 IB라든지 이런 데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 낮게 내놓고 네. 있는데 뭐 경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맞을 수 있느냐?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번에 2월 나온 거예요. 기대 인플레 엄청 높아요. 기대 인플레이션 엄청 높고 아마 관세 때문에 올라간 이런 효과들이 네.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발언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파월 의장 역시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행정부에서 워낙 많은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금리 정책을 담당하는 통화 정책을 담당하는 연준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는데 그만큼 말을 좀 줄여야 되는 양상이긴 한데 네. 기자들이 이제 지표가 바뀌면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이것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해석으로밖에 연결될 수 없는 상황들이라 좀 난해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입장으로 좀 난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약간 모순된 발언이 나올 때는 우리 이종환 교수께서는 아마도 제롬 파월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하는 약간 약간의 핑계거리는 둘 것이다라는 또 그런 전망도 해주셨는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369, 12에는 점도표가 나옵니다. 작년 12월로 돌아가 보면 4번 금리 인하를 하는 걸 2번으로 이제 줄이게 되는 전망이 나오면서 막 당시에 시장 폭락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요. 이번에 3월에 나올 점도표는 어떨까요? 그냥 2번 금리 인하를 이어갈까요? 아니면 뭐 한 번으로 바뀔까요? 하고 첫 번째 금리 인하는 또 언제가 될까요? 대략. 일단은 뭐 2번은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이회? 의견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경기가 침체되면 아까 말씀드린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줄어들게 되고 실질적으로 물가가 낮아져야 되는데 관세란 건 어떤 거냐면 물건에 매기는 세금이고요. 그 수입하는 모든 것들이 세금이 올라가게 된다는 것은 물건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기대 인플레이션에 또 반영될 수밖에 그렇죠.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네. 결국은 물가가 내려가는 측면, 올라가는 측면이 같이 있기 때문에 둘 다 이제 물가 내려가는 쪽으로 움직인다든지 하면은 사실 금리 인하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좀 떨어지게 되면은 수요가 위축이 되니까 우리가 뭐 금리를 한 번 정도 더 인하를 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상 이 관세가 주는 불확실성 그리고 관세가 주는 불확실성이 특히나 관세가 얼마나 물가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분석들이 아직 나오고 있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이게 정해지는 게 4월이기 때문에 관세도 4월이에요, 실은. 관세도 4월이기 네. 때문에 이것을 쉽사리 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고요. 연준이 뭐 기준금리 인하하면 이제 하반기 6월, 9월 뭐 이러는 것 같아요. 6월, 9월설이 많이 나오고는 있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 효과들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 지표 같은 것들이 좀 빨리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빨리 떨어질 수 있다는 거는 이번 인플레이션 지표 같은 것들 분해해 보니 주거비를 제외하고 다른 소비 분야는 좀 빨리 떨어지고 위축이 경기 되고 부진. 경기 부진이란 거 위축되고 있고 특히나 뭐 최근 보고서 같은 것들을 보면은 월마트라든지 이런 데 미국이 소비자들의 소비를 줄이는 그러니까 방문한 횟수를 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소비 지출 실제 줄어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실질
실질적으로 얼마 줄어들지는 좀 봐야 될 것 같다. 특히나 이제 관세가 올라가게 돼서 물건값이 더 오르게 되면은 소비 위축을 촉진시킬 수도 있고 이것이 경기 침체로도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예견하기는 힘들다. 지금 예견하기 힘드는 가장 큰 이유는 관세 정책이 4월달에 정해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가 굉장히 힘들지만 이번에는 아마 큰 이변이 없으면 2번 인하 정도를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그래도 좀 약간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이 분명히 금리는 동결하겠지만 양적 긴축, QT라는 게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시장의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이런 행동을 해왔었는데 QT를 중단하는 것을 시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좀 많이 기대를 좀 갖고 있어요. 요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QT란 건 양적 긴축이라고 긴축이죠. 이야기해요. 네. 근데 이거 양적 긴축이란 건 양적 완화가 있었다라는 네. 이야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적 완화란 건 어떤 거냐면 시장에 있는 채권들을 사면서 돈을 푸는 거죠. 푸는 거죠. 미국 연준이 돈을 푸는 행위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한 2020년 초반에는 연준이 가진 채권량이 그러니까 한 4조 달러 정도 됐는데 2022년 코로나 때 워낙 코로나 기간이 힘들다 보니까 유동성을 많이 풀었고 그때 푼 금액이 한 2배 정도, 그게 연준이 가진 채권량이 2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9조 달러 가량 됐는데 이제 차차차차 줄어들어가지고 6조 달러 가량 되니까 네. 더 이상 시장에서 어떻게 보자면 채권을 파는 우리가 가진 채권을 파는 행위를 연준이 가진 연준이 가진 채권을 파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 말은 시장에서 유동성을 줄이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채권을 매각하지 않게 되면은 채권 공급이 줄어들게 되고 이게 또 금리에 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은 금리는 조금 올라가게 금리 좀 내려가게 되겠죠. 죄송합니다. 금리가 좀 내려가게 되는 공급이 줄어들게 되니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금리가 좀 내려가는 현상들이 발생할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장기채를 중심으로 해서 금리가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 뭐 단기적으로는 금리가 조금 높게 갈 수는 있겠지만 유동성이 이제 흡수하는 것들이 줄어들게 되면은 장기 금리는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게 아니냐. 좀 올라갈 가능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의견들을 하고 있어서 금리에 대해서 좀 안정적인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많고 이에 따라 주식시장 같은 다른 자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일부 형성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3월 FOMC 회의에서 양적 긴축입니다. 연준이 갖고 있는 채권을 시장에다가 팔고 이제 돈들을 땡겨오는 요 행위를 일시 중단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은 채권의 공급량도 줄어들면서 그렇죠. 채권의 몸값이 귀해지고 금리는 떨어지게 되고 요 구조인데 관련해서 이 보우먼 이사를 연준 부의장으로 임명한 이것 역시도 지금 트럼프는 간절히 원하는 게 시중금리 떨어뜨리는 거. 이게 이제 미국의 재정 적자 이런 것 때문이라고 하는데 자, 이 보우먼 이사를 연준에 밀어넣은 것과 시중 금리 떨어지는 것과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사실 이제 이 보우먼 이사는 좀 매파죠. 금리 올려야 된다.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반대기는 합니다. 반대기는 하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좀 이걸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 좀 의견을 좀 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은행 같은 규제를 좀 풀자. 매파라는 입장은 또 오히려 시장에 어떻게 보냐면 시장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는 입장일 수도 있거든요. 열기를 좀 끄죠. 열기를 시키죠. 꺼야 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은행의 어떤 채권 보유량 같은 것들을 은행의 규제 같은 걸 풀어서 사실은 은행의 채권 보유량 같은 걸 좀 늘리고 채권 보유량이 늘리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또 금리 떨어지죠. 금리 떨어지는 이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강화하자라는 입장이 아닐까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규제를 완화해가지고 은행의 대차대조표를 바꾸고 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사실은 미국 역시 그러니까 SVB 사태로 있어서 은행의 채권 관리 같은 것들이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제 시장이 안정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은행들이 채권을 보유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면서 금리를 좀 낮출 수 있게끔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조절하는 방향은 전혀 아니고 반대로 은행의 채권에 대한 수요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규제 정책을 보우먼 이사가 바꾸면서 이러한 금리 정책을 좀 유지하려는 금리를 좀 낮게 유지하려는 전략이 아닌가라는 평가는 있긴 하다. 근데 보우먼 이사 자체는 보우먼 이제
부의장이 될 때 부의장 자체는 굉장히 매파적이다. 뭐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트럼프의 생각은 보우먼 이사 같은 사람을 연준에 밀어 넣어가지고 약간 채권 시장 쪽을 좀 붐업시키게 되는. 그래서 좀 금리를 떨어뜨리고 주식 시장은 오히려 좀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죠. 이런 또 트럼프의 꿍꿍이가 있었다. 이제 이런 시장의 속내 이면까지도 저희가 살펴봤고요. 자, 이렇게 연준 정리해봤습니다. 다음은 BOJ, 일본 중앙은행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18, 19일이니까 우리 시각으로는 이제 한 수요일경에 이 뉴스가 이제 일본 은행의 결정이 나오게 될 텐데 그래도 일본 중앙은행의 커멘트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뭐 시장에서는 일본 중앙은행 BOJ가 이제 사실 금리를 올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이게 좀 또 올리면 또 올리면 안 된다라고 네. 생각을. 사실 근데 일본 최근에 쌀값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쌀값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식품 가격들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이거 인플레이션 요인 중 하나고 일본이 작년부터는 또 임금들이 꽤 많이 4~5%대로 올라가면서 임금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으면서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는 환경들은 좀 점차 조성이 돼가고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아까 쌀값에서 오르는 요인 그리고 이제 임금에서 오르는 요인 두 촉이 있기 때문에 추가 인상할 가능성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불확실성이 일본 역시 뭐 미국과 굉장히 기시다 총리가 방문하면서 관계를 굉장히 잘 쌓았다라고 하지만 관세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기본적으로 무역 흑자가 많기 때문에 대미 무역 흑자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 관세 틀에서 좀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아무래도 이번에는 좀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많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추가 인상은 시사할 것이다. 저희 표에도 예. 나와 있는데 왜냐하면 일본이 인플레가 상당합니다. 예, 일본 인플레가 상당하고 특히나 일본은 자산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엔화가 너무 저평가됐다라는 의견이 있고 그 말은 달러로 바꿨을 때 가치가 너무 떨어져 있다라는 그렇죠. 의견들이 많거든요. 그 말은 어떤 거냐면 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엔화의 가치를 상승시키면 자기가 가진 자산의 어떤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외국인 투자를 또 유도할 수도 있는 이런 구조로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릴 것이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요인들 때문에 그러니까 식량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임금이 올라가는 게 굉장히 올라가요. 30년 만에 임금이 올라가는 그런 기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본 중앙은행 특히나 일본 재무성이죠. 일본의 재무성에서는 너무 이제 엔화가 약하면서 경제가 약해졌다라는 의견들이 있으면서 이 재무성의 의견 같은 것들이 좀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 사실 일본 중앙은행은 독립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일본은 아무래도 좀 재무성의 영향력이 큰 구조이기 때문에 금리를 앞으로 올릴 것이다라는 의견들은 계속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엔화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 지금 이미 올랐어요. 이미 많이 올라갔고 1,000원 넘었죠. 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조가 조금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본 중앙은행 이제 이번 주입니다. 18, 19일에 일단 금리는 동결할 것 같지만 뭐 일본은행 총재가 아마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이라든가 뉘앙스는 줄 것이다. 엔화 강세 기조는 상당히 유지된다. 일본 여행 많이 줄었는데 이제 또 못 가겠어요. 이렇게 또 엔화가 강해져서. 그 엔화 가치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이미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가격이 10% 이상 오르게 되면은 사실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저렴한 가격에 가는 일본 여행의 메리트는 좀 줄어들 사라지고 수밖에 있다. 없는 이런 상황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중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어떤 기준금리 결정은 아닌데 지난주 양회 끝나면서 경제성장률 목표치 나왔잖아요. 그 실천적인 방안들, 경기부양책이 이제 쏟아질 거라고 합니다. 이번 주 당장 오늘부터요. 경기부양 중에 하나가 역시 또 뭐 대출금리 인하 이건 중국이 많이 쓰는 뭐 그런 기법이기도 하죠. 가능성 높죠. 이제 뭐 그 기조적으로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기조적으로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는 대출 우대 금리를 그러니까 지금 LPR을 대출 우대 금리라고 이야기하는데 흔히 말하는 신용도 높은 어떠한 뭐 채권자들한테 빌려주는 어떤 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들을 조금 낮추면서 경기 부양을 더 해야 되는 상황들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 중국에 대해 20% 관세를 이미 했고 이미 한 것들이 경제에 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낮춰져야 한다라는 의견들은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양회에서 밝힌 것처럼 이제 정부가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피면서 AI 특히나 뭐 다른 산업들까지 경기를 육성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금리를 낮출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불확실한 요인이 하나가 있죠. 아무래도 이제 또 관세가 얼마 또 그러니까 몇 퍼센트가 더 올릴지 모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는 또 미국에서 관세가 올린 것에 대해서 좀 부담이 좀 덜하거든요. 이미 20% 올렸고 네. 10%대 20% 올렸고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금리를 쉽게 낮추는 것이 이게 불확실성 해소에 바람직하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중국이 약간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들, 그러니까 중국이 뭐 고정 투자 같은 것들, 그러니까 자산 일반적으로 말하는 투자 같은 것들이 중요한데 보니까 뭐 이번에 뭐 한 3.8% 정도, 그러니까 작년에 4% 정도 증가가 나왔는데 그거 밑으로 내려간다는 이런 의견들이 있으면서 경기가 좀 부양해야 되는 의견들은 계속 나올 것 같고 네. 이런 견해들이 반영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시기가 좀 안 좋다. 지금 시기 안 좋다는 거는 4월에 이제 불확실성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금리를 좀 낮출 수 있을까에 대한 의견들은 많다. 다만 중국은 금리를 계속 한 4개월간 동결시키고 왔거든요. 네. 동결시켜 왔기 때문에 이거 특히나 더 부양시키자는 목적을 통해서 흔히 말하는 LPR을 우대 금리를 낮출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영란은행입니다. 영국의 영란은행 목요일인데요. 아마 영란은행도 동결이 될 것 같습니다. 물가가 좀 잡힌 것은 맞지만 그동안에도 많이 또 낮췄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BOE 영란은행이 어떤 선뜻 또 한번 추가 인하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3월에는 없고 4월 17일 날 있게 되는데 다음 달에 우리나라 한국은행 어떨까요? 한번 좀 쉴까요? 아니면 또 금리 인하를 좀 할까요? 이제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좀 시장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기조는 금리를 많이 내릴 것이라는 기조는 명확합니다. 그래서 하반기 가면은 하반기 8월 9월 가면 한 2번 정도 내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한 0.5% 포인트 정도는 더 내린다. 더 내린다는 의견이 있는데 다음 달에 내릴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경기 상황을 봐야 된다. 아무래도 이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져 있고 불확실성이 큰 거는 외환 시장에 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맞습니다. 외환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금리를 낮추게 되면 환율 또 올라가게 되고 환율 오르면은 또 외환 보유고 관리라든지 이런 다양한 요인들 때문에 이제 시장이 좀 어려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다만 이제 최근에 건설사 등이 굉장히 많이 부도가 난다. 한 두 달 사이에 100개가 부도가 난다든지 맞아요. PF 시장이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겹치면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환경들은 조성돼 있고 이런 것들이 빠른 속도에는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관세 불확실성 그리고 관세 불확실성에 따른 어떤 안전 자산으로의 수요 그리고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이 종합적으로 좀 고려가 돼야 될 거기 때문에 지표가 4월이라든지 지표를 꾸준히 보고 이것에 따라서 결정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인플레이션 자체도 예상보다는 2%대 1.9%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간 알겠습니다. 양상이라 금리를 적절하게 조절할 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은행의 금통위는 4월 17일입니다. 근데 4월 2일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발효되는 또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외환 시장의 흐름을 더 보고 우리 한국은행은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고요. 끝으로 금리 얘기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국제 금값이 인류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온스당 3,000달러를 돌파를 했어요.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합니다. 인플레의 우려도 있고 디플레의 우려도 있고 양쪽에 모두 금이 강합니까? 그래서 금으로 몰린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요. 일단 인플레에 대한 우려는 어떤 거냐면 금은 상품이죠. 네. 상품이기 때문에 다른 상품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금값도 올라가야 되는. 철강 가격이 오르는데 금값이 안 오른다 이런 건 또 논리상 이상하다라고 보시면 인플레 해지가 있고요. 인플레 해지가 기본적으로 깔리는 게 상품, 네. 실제로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은 네. 미국 금리가 떨어지게 됩니다. 미국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달러의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른 안전자산, 요새 비트코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전통적인 안전자산은 금이기 때문에 이제 달러가 떨어지게 되면은 금값이 자연적으로 또 올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수요가 몰리면서 금값이 올라가야 되는 논리가 아니냐라는 입장 때문에 어느 쪽으로 가든 결국은 금값은 좀 오를 금이다. 금이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골드만삭스라든지 이제 다양한 보고서들 보면은 금값의 전망치를 좀 높이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게 경제적으로 봤을 때 상품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디플레이션 해지할 수 있는 이런 둘 다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금값의 상승세는 지속될 것이다. 다만 지난해만큼 많이 오를 것이냐 이런 것들은 조금 지켜볼 상황들이다라고 아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3,000달러를 돌파했고요. 현재 가장 높게 부른 쪽에 한 3,500달러 전망치도 있는 것 같은데, 자, 금 투자
미리 좀 사둘 거라는 생각이 드는 또 그런 하루입니다. 자, 도움 말씀 주신 이정환 한양대 금융경제학부 교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